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1부 진행의 백설혜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쉬어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왔는데요. 미국 시장의 경우에는 소매 판매가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면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시장의 발목을 더욱더 잡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 계속해서 디플레이션 우려감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CPI와 PPI는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실업률 역시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는 수치를 다 공개하지도 않을 정도로 실업률이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시장에서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단체 관광으로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던 종목들 급등세를 지금 반납을 모두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수 역시도 지지부진합니다. 코스피 지수의 경우에는 장중에 121선을 터치하기도 했고요. 코스닥 지수 역시도 61선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도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마감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댓글 참여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8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는 이 시각 보도본부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서서 살펴보셨던 헤드라인 중에서 3가지를 골라서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보도국의 김미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입니다. 금융사들의 상반기 실적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험사들의 성적표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올해 상반기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의 연결기준 순이익은 8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역대급 실적인데요. 손해보험사가 4조 6천억 원, 생명보험사가 3조 4천억 원의 순이익을 냈습니다. 이는 KB국민은행 등 5대 은행의 올해 상반기 순이익 8조 969억 원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삼성화재의 상반기 순이익이 1조 2,176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반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새 회계 기준인 IFRS 17 도입 효과와 보험 손해율 하락 등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같은 날 실적을 발표한 메리츠화재 역시 상반기 순이익 8,39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5.2% 늘어났습니다. 영업이익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가량 증가한 5,78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생명보험업계에선 삼성생명이 상반기 순이익 9,742억 원으로 1조 원에 육박한 실적을 거뒀습니다. 이어 한화생명이 7,037억 원, 교보생명이 6,175억 원의 순이익을 거뒀습니다. 보험사들이 상반기에 장사를 굉장히 잘한 것 같은데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이유가 뭔가요? 네, 은행과 카드사들이 금융당국의 압박 속에 사회공헌을 속속 내놓는 것과 달리 5대 은행급 실적을 거둔 보험사들은 현재까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선 은행권은 이자 장사 논란이 일자 올해부터 3년간 10조 원 이상의 사회공헌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방문에 맞춰서 은행들은 취약층을 위한 특판 대출 상품 등을 내놓고 있는데요. 카드사들도 이복현 원장의 방문을 계기로 소상공인과 취약차주를 지원하기 위한 1조 8천억 원 규모의 상생금융 방안을 내놨습니다. 반면 보험사의 경우 한화생명이 이복현 원장에 참석한 가운데 2030 목돈 마련
디딤돌 저축보험을 내놓은 게 유일합니다. 업계 차원에서 상생금융지원책이라고 내세울 만한 게 없다는 게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배경 속에 올해 자동차 보험료 인하나 취약층을 위한 특별보험 상품 출시에 대한 금융당국의 압박 등이 커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올해 태풍과 폭우 속에서도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양호한 데다 역대급 실적까지 거둬서 보험료를 내리지 않고선 버티기 힘들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철근이 누락된 아파트를 발주한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 조정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제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 전관업체와의 용역 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로 LH 퇴직자가 취업한 업체의 설계 감리 용역 사태가 싹쓸이태가 드러났는데도 아무런 변화 없이 전관업체가 용역을 따가고 있는 데에 대한 조치입니다. 앞서 LH는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명단을 공개한 뒤 보름 동안 설계 용역 5건, 감리 용역 1건에 대한 입찰 결과를 내놨는데요. 6건의 설계 감리 용역 모두 LH 전관업체가 따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 장관은 국민의 비판을 받는 가운데 아무런 개선 조치 없이 관행대로 용역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LH는 전관이 근무하는 업체와의 용역 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하고 국토부는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LH는 설계, 시공, 감리 등 공사 참가 업체를 선정할 때 LH 출신 직원이 누가 있는지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고 허위 명단을 제출할 경우 계약을 취소하고 향후 입찰을 제한한다는 방침을 내놓은 상태고요. 전관이 없는 업체에는 가점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관업체와의 용역 계약은 LH 이권 카르텔 해소 대책이 나올 때까지 중단됩니다. 국토부는 이권 카르텔 혁파를 위한 종합 방안을 10월 중 발표하되 전관 관련 대책은 수립된 대로 발표해서 적용할 방침입니다. 그런데 기존 용역 계약 일부가 잠정 중단되게 된다면 공공주택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요? 네, 일단 원 장관 지시로 계약 절차가 중단되는 것은 대전, 세종조치원 공공주택지구 등의 설계 감리 용역입니다. 특히 2026년 상반기부터 입주를 시작하는 것으로 추진 중인 3기 신도시의 경우 올해 본격적으로 착공돼야 입주 일정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자재값 상승에 철근 누락 사태 여파로 현장 감독 등 공사 비용이 늘어나면 건설사들의 소극적인 태도로 공사 일정이 늘어질 수 있습니다. 우선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적인 공공주택 공급 스케줄이 지연되는 일은 가급적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앞서 이한준 사장도 지역본부 내근 조직과 본사 조직을 모두 대폭 축소하겠다는 혁신 방침을 내놓으면서 올 하반기 예정된 8조 2천억 원 규모의 LH 발주 사업은 차질 없이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신영철 단장은 공공주택 추진 일정이 2~3달가량 늦어진다고 해도 국민 안전을 위한 조치라면 받아들일 수 있다면서 지금으로선 정부가 2달 안에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전관 혁파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한때 광풍이 좀 일었던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이 좀 잠잠해지면서 일본산 맥주에 대한 수입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수치가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관세청 무역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일본 맥주 수입량은 8,000톤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0% 증가한 건데요.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지난 2000년 이후 동월 기준으로 사상 최대 수준입니다. 지난 2019년 한국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도체 수출 규제 조치 이전보다도 더 큰 규모입니다. 지난달 일본 맥주 수입량은 우리나라 전체 맥주 수입량의 35.5%를 차지하면서 맥주 수입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반발해서 2019년 7월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한 이후 국내에선 일본 맥주 불매 운동이 벌어졌었는데요. 현재는 사실상 종료되는 분위기고 이에 따라 대형마트와 편의점에는 아사히, 삿포로, 기린 등의 일본 맥주가 다시 자리 잡는 분위기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각 보도본부에서는 보험사의 실적부터 일본산 맥주 수입량까지 알아봤습니다. 보도국의 김미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시황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최유정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황센터 최유정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가 쉬어가는 동안 미국에서는 낙폭을 키워갔습니다. 중국에서는 디폴트 우려와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긴장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낙폭을 키우다 1%대에서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양시장 모두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1%대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다 자세한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4거래일 연속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2,550선에서 시작해 계속해서 낙폭을 키워가다 현재는 1.68% 빠진 2,527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만이 홀로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역부족인 모습입니다. 개인은 현재 3,906억 원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각각 2,775억 원, 1,371억 원 팔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전거래일에는 900선 지켜주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900선이 깨지면서 890선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2.34% 빠진 880선까지 내려온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과 기관 동반 매수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각각 1,804억 원, 404억 원 사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은 홀로 매도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1,913억 원 팔아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융합 에너지 관련주입니다. 초전도체란 일정 온도 이하에서 전기 저항이 제로인 물질을 말하는데요. 상온에서 초전도체가 구현이 되게 되면 핵융합 활용도가 무궁무진해지게 됩니다. 초전도체 관련주가 관심을 받고 있음에 따라 핵융합 에너지 관련주 또한 빨간불 켜내고 있는데요. 먼저 모비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중 한때 상한가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4,605원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추로테크 상반기 호실적을 발표함에 따라 3거래일 연속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현재 14%가량 상승한 11,460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 섹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튬 관련주입니다. 중국에서는 리튬 광산 탐사권이 시초가의 1,800배에 해당하는 높은 가격에 낙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리튬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리튬 관련주 또한 파란불 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금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MSCI 편입에 실패하면서 낙폭을 보인 바 있는데요. 11월 MSCI에는 편입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6.7%가량 빠진 12만 2,3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첨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실적이 부진하게 발표가 됐는데요. 하지만 3분기 실적 또한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17.88% 빠진 13만 8,200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상 오늘장 시황 살펴봤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황센터 최유정이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이슈와 주가의 변동성에 투자 전략을 업데이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보증권 영업부의 사영관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과 이야기 나눠볼 뉴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퀀텀 에너지 연구소 등 국내 연구진이 상온 초전도체라고 주장하는 물질인 LK99의 진위가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초전도저온학회 LK99검증위원회는 LK99의 샘플을 제작해 교차 측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핵융합 에너지와 초전도체 섹터에서는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전도체 관련주와 관련된 경우에는 회의론과 긍정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진위가 가려지지 않았는데도 주가는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이 소식이 전해졌던 7월 말부터 주가 동향부터 좀 진단해 주세요. 네, 일단 변동성이 굉장히 좀 심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오늘도 보면 신성 델타테크가 하루 거래 정지됐다가 오늘 바로 상한가, 장 개시와 함께 직행하는 모습들이 나왔고요. 그 밑으로는 인지 디스플레이도 지금 상한가, 그리고 모비스까지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역시나 아직도 초전도체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좀 뜨겁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변동성도 좀 심한 편이에요. 오늘은 이제 상한가 들어가고 또 시세를 분출하는 종목들이 나오는데 장 중간중간에는 윗꼬리가 길게 달린다거나 좀 변동성이 위아래로 확대되는 모습들도 분명히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글쎄요, 아직까지 정확하게 진위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이 좋지 않은, 지금 지수가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어요. 네. 코스피가 1.6%, 코스닥이 2.2%가량 빠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이 하방으로 확대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테마주들이 유독 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연출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초전도체 관련된 테마주들이 조금 변동성이 큰 상황입니다. 상한가로 직행하고 계속 유지하는 종목들도 있지만 윗골이 달고 있는 종목들도 있는데요. 그런데 초전도체 관련주가 좀 과시화가 되게 되면 핵융합 쪽에 좀 수혜가 클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이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봐야 할 것 같은데 네. 핵융합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좀 주가가 차이가 좀 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네.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또 사막 콘덴서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떤 전략 가져가면 좋을까요? 글쎄요. 저도 이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초전도체가 꼭 됐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이 초전도체에서 이제 핵융합으로 연결이 되는 이유가 초전도를 테이프 형태로 길게 만들어서 감으면은 그게 전자석이라는 게 되거든요. 네. 이 전자석이라는 게 핵융합로의 핵심 장비를 제조하는 데 또 사용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핵융합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대표적으로 오늘 상한가 들어간 모비스라는 종목이 좀 연관이 돼 있는데 이게 국내 유일의 핵융합 가속기 제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예요. 네. 그런데 핵융합만 보고서 이런 종목들의 물론 시세가 지금 나오는 것은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좀 주요하게 작용을 했다. 라고 보이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 외에도 다른 어떤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지는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주행 영상을 자동 분류하는 이런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술들도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반도체 포토레지스트라고 하는데 그쪽 개발에 필요한 방사능, 방사광 가속기라는 부분에 핵심 부품도 공급을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포항 가속기 연구소 쪽으로 납품을 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같이 보셔야지만 이게 시세 변동이 핵융합과 그리고 초전도체에 의해서 위아래로 굉장히 큰 폭으로 흔들릴 때 만약에 내가 시점을 잘못 들어갔을 때 이걸 버텨야 되는지 아니면은 단순 테마기 때문에 손절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판별하기에 이런 기초적인 내용들을 좀 알고 계셔야지만 네. 좀 그런 판단이 가능할 거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비츠로테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100% 지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인 비츠로 넥스텍이라고 있습니다. 이쪽을 통해서 초전도 관련 기업 기술 보유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 주목을 받고 있고요. 실체가 아주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2020년에 고려대학교하고 공동연구법인을 설립한 이후에 초전도, 선용, 가속기용, 고출력의 커플러라는 제품을 개발하는 데 성공을 했다라는 소식이 같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말씀해 주셨던 사막 콘덴서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쪽들은 네. 이 핵융합만 가지고 보기에는 너무 매출 구조 자체가 핵융합에는 별로 크게 아직까지는 영향을 안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사마콘덴서는 MLCC라고 우리가 부르죠. 이제 전자산업의 쌀이라고 불리우는 그 부품이 얼만큼 시황 회복을 하느냐 이런 부분이 더 크게 주가를 좌지우지할 수밖에 없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총이 굉장히 크고 매출처가 다양한데 아무래도 이제 원자력이라든가 신재생, 풍력이라든가 태양광 관련된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런 쪽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잘 되어가고 있는지를 체크한 이후에 이건 좀 테마성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초전도체나 핵융합이나 모두 지금 봤을 때 그것만 놓고 보기보다는 각 종목별로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초전도체 관련해서는 해외와 국내 모두가 좀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서남의 경우에는 지금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퀀텀 에너지 연구소와의 관계를 부인하기도 했잖아요.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는데 주가는 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대 주주 매각 이슈도 있는 상황 속에서 저희는 어떤 점을 주의를 해야 할까요? 네, 굉장히 이 주식판이 좀 투기적일 수밖에 없다는 게 최대 주주, 회사 측에서 일단은 우리 관계 없다라고 부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으로 끌어올려지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종종 발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LK99 진위 논란으로 지금 굉장히 학계가 시끄러운데 이건 별로 주가에 영향을 안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든 거짓이든 관계없다. 그냥 주가만 올라라. 이런 약간의 투기적인 모습들이 굉장히 크게 보인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한국초전도전학회에서는 검증위원회에서 샘플을 제작한 이후에 교차 측정으로 이게 정말인지 가짜인지 밝히겠다라고 나왔습니다. 만약에 거기에서까지 아니다라고 하면은 아마 그 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가는 굉장히 하방으로 큰 변동폭을 보일 수도 있다. 이미 선왕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다가 굉장히 큰 폭으로 꺾였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변동성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선암뿐만 아니라 대부분 이제 초전도체 관련해서 종목들의 대주주의 지분 매각이 좀 이어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가장 그 회사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대주주가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 관계없이 초전도체 지금 시황에서는 굉장히 뜨거운 테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주주들이 지분을 매도하는 이유는 뭘까? 굉장히 단순한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이거 실체가 없는데 주가를 이렇게까지 끌어올리네. 땡큐, 감사하고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일단은 대주주에 반하는 투자는 약간의 투기적인 부분들이 너무 많이 개입된 그런 투기적인 투자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주주의 주식 거래를 사전에 공지해야 된다라는 좀 제도적인 보완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주주가 특히나 지분을 매각하고 있는 만큼 주의가 더욱 더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또 신성 델타테크의 경우에는 초전도체 이슈도 있지만 2차 전지 모멘텀도 있잖아요. 어제 또 거래가 정지된 이후에 지금 점상을 기록하고 그대로 30% 가득 채워서 유지하면서 52,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신성 델타테크에 대해서는 저희가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글쎄요. 지금에 와서 주가가 너무 급등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투자 전략을 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일 것 같고요. 다만 LNS 벤처캐피탈이라는 곳을 통해서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지분을 9.4%가량 보유를 하고 있다는 게 부각이 됐어요. 이제 지분 보유하고 있는 건 파워로직스 같이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런 부분을 좀 제외한다라고 했을 때 기초적인 내용을 이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 매출처가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 쪽이에요. 이제 LG 계열 속의 반기 회사이기 때문에 그쪽으로의 매출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생활가전, 우리가 생활가전 부문과 2차 전지 그리고 물류 서비스 사업 부문을 3개를 가지고 있는데 매출 비중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생활가전이 43%,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매출이 32%가량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자회사인 신성 ST가 지금 한국거래소 쪽에서 코스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뭐를 하는 회사냐? 지난해 11월에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 사업부 이런 것들 관련해서 사업부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로봇이 핫하게 가고 있는데 LG도 삼성과 같이 하나의 큰 축을 이끌어 나가는 대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로봇, 산업용 로봇 많이 제작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런 자회사의 행보가 결국에는 향후에 LG와의 관계 굉장히 좋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긴밀한 관계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 상황에서 로봇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LG전자의 로봇 청소기도 이쪽에 부품이 들어가면서 양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LG 쪽의 매출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는 매출 구조 그리고 지분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로만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신성 델타테크의 경우에는 초전도체 이슈는 플러스 알파 정도로 생각을 해보시고요. 지금 자회사 상장 모멘텀도 있으니까 이후에 LG와 어떤 관계를 유지하게 될지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원 초전도체 이슈가 부각되면서 관련된 종목들 밈주식처럼 움직였다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모비스와 서원 같은 경우에는 적자 이슈도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관련주에 투자할 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어떤 점에 주의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은 일단은 전형적으로 약간 좀 투기적인 흐름들이 보인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니다라고 해서 종목들이 흐름이 한번 꺾였다가도 다시 올라가는 이런 형태들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 회사 측에서 부인을 했음에도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이거는 굉장히 좀 광풍이 이쪽에 불었다. 특히나 최근에 좀 시장이 안 좋은 부분도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런 쪽에서 유동성이 빠지다 보니까 갈 곳을 잃은 자금들이 이런 테마성, 이런 쪽으로 움직였다라고 좀 보이는 부분들이고요. 일단 만약에 이 테마가 정말로 초전도체가 진짜인 것으로 나왔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라고 하더라도 정말로 이 초전도체의 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들이 과연 지금 올라가고 있는 기업들 모두가 될까? 라고 생각해보면 그건 또 아닐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이런 어떤 테마적인 기업들의 주가에 언제 여기에서 들어가야 되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기보다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초전도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긴밀하게 그리고 딥하게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서 이게 정말로 진짜다. 라고 나왔을 때는 찐수혜를 받는 기업들은 지금 주가 자리에서도 또 10배 갈 수 있을 정도로 파급력이 굉장히 큰 분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옥석가리기를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 사전에 좀 공부가 필요하지 않을까. 투자보다는 좀 공부 쪽으로 치우쳐서 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투자보다는 공부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일단은 오늘 우리 지수가 1% 또 2%대 낙폭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초전도체와 핵융합 에너지에서는 강세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단기적인 관점으로 이쪽에서 저희가 탑픽 종목을 가져가면 좋을지 아니면 다른 섹터를 바라보는 게 좋을지 궁금한데요. 네. 차장님께서는 어떤 탑픽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그때 제가 LS 전선 아시아를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때도 주가가 안 올랐던 건 아닌데 지금은 글쎄요 이쪽에서 종목을 어떻게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무리수밖에 둘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초전도체가 아닌 좀 다른 쪽 종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KNJ라고 해서 이제 포커스 링이라는 부분들, 반도체, 요즘에 엔비디아 때문에 굉장히 좀 핫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쪽들 관련해서 일단 KNJ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게 비포마켓이라는 게 있고 애프터마켓이라는 게 있는데 비포마켓은 사전에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쪽에 들어가는 정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애프터마켓은 그 이후에 정품 자체가 너무 비싸고 딱히 정품을 써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애프터마켓이라고 해서 그와 유사한 제품을 싼 단가에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산하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KNJ, 월덱스 같은 쪽들이 지금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장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가동률이 거의 100%에 달한다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가동이 잘 되고 지금 반도체 메모리 업황이 좋은 것이 아닌데 이런 AI 반도체 수혜와 비메모리 쪽에 수혜를 받다 보니까 증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수요가 또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증설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는 부분도 향후에 주가 전망을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현재가 부분부터 일단은 최근에 조금 가파르게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27,000원까지 갔던 주가가 2만 원을 거의 찍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실적 발표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2만 원 정도까지 열어놓고 분할 매수 가능할 것 같고요. 손절은 본인의 매수 평단에서 한 15% 정도 내외에서 진행하시되 목표가는 1차적으로는 2만 5천 원 잡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탑픽 종목으로는 KNJ스포츠였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영업부의 사영관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켓 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체크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해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은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간 우리 증시에서 소외됐던 바이오주가 모처럼 반등 양상을 보였습니다. 2차 전지를 향했던 투심이 바이오주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하반기 바이오주 전망은 어떨지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주 쪽으로 쏠렸던 매기가 바이오 헬스케어 쪽으로 가면서 주도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하반기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네, 지금은 수급적인 측면으로 봐야 되겠죠. 그 2차 전지주에 굉장히 몰렸던 쏠림 현상이 좀 분산되고 있는데 그 분산되는 한 섹터가 바이오 헬스 쪽인 것 같아요. 물론 단순히 이 수급적인 측면 때문에 이 바이오 헬스 쪽이 하반기에 좀 전망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오 헬스가 사실은 스테이지를 보면 지금 한 3번째 스테이지로 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오 시밀러라고 셀트리온을 중심으로 한 성장주의 시대를 지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2번째 스테이지가 뭐냐면 각종 그 R&D를 탄탄한 R&D를 기반으로 2상, 3상을 발표하면서 갑자기 굉장히 시장을 주도했던 또 주들이 있었죠. 그게 이제 2번째 스테이지라 보면 지금의 형국은 물론 팬데믹이 지나면서 관련 주들이 뜬 건 빼서 본다면 현재 바이오 기업들은 이 첫 번째, 2번째 스테이지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을 거치면서 많은 리스크를 줄였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바이오주를 볼 때 성장성도 보지만 실적을 훨씬 많이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적을 기반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예전에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투자자들이 막무가내식이나 따라하기식의 투자를 하기보다는 탄탄한 펀더멘탈 중심으로 어떤 실적을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그리고 더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에서 어떤 시장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면서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이 이전에 시행착오를 거치고 들어온 시장이라서 이번에 수급이 단순한 수급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그런 시행착오를 거친 탄탄한 펀더멘탈을 중심으로 올라온 측면이 있어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 3번째 스테이지에 올라왔고 단단한 펀더멘털을 기업으로 올라오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이오주 관련해서는 실적과 비교해서 저평가됐다는 분석이 지금 대표님 말씀처럼 나오고 있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경우에도 좋은 실적을 기록했고 뭐 종근당과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양호한 실적을 기록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분기 실적과 관련해서 바라볼 만한 기업은 어디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앞으로 모멘텀은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 뭐 방금 말씀하셨듯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실적이 되게 좋죠. 우선 뭐 2, 4분기 매출이 8,600억에 영업이익 2,500억이니까 시장 전망치를 한 11% 앞섰죠. 앞선 데다가 전년 대비해도 매출이 36.5% 올랐고 영업이익도 28%나 올라서 굉장히 실적이 좋죠. 유한양행은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115%나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좋고 한미약품도 전년 대비 28.5%. 셀트리온이 좀 약하긴 한데 셀트리온은 아직까지 그
자체 시장이 본격적으로 올라오지 않은 영향이 있어서 네. 하반기를 좀 지켜봐야 되는 거라서 전반적으로 뭐 한미약품, 종건당, 대웅제약 대부분 실적이 좋습니다. 동아소시홀딩스까지요. 네. 그래서 이런 실적은 그 일반적인 기업들, 그러니까 다른 제조업 같은 경우는 실적이 매출액 증가율보다 영업이익 증가율이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 매출 자체보다는 그 코스트를 줄여서 영업이익을 늘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네.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기업들이 그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이오주는 좀 다릅니다. 바이오주는 원래 코스트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 데다가 줄일 코스트가 별로 없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오른다는 거는 그만큼 새로운 신약들이 많이 팔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일반 제조업과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영업이익이 폭증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신약이 많이 팔렸다. 신약 쪽에서 성장성이 뛰어났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업이익 곡선으로 봤을 때 하반기에도 이미 펀더멘탈이 나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네, 일단 영업이익이 올랐다는 것 자체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네. 같습니다. 그런데 K바이오의 대표 주자들의 추수 소식도 있고요. 뭐 블록버스터급 시장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기업별로 주목해 볼 만한 모멘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그 가장 지금 좀 뜨는 거는 네. 지금 9월과 10월에 네. 세계 폐암학회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유럽 종양학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오주를 보시는 분들은 이런 이제 2월 달에 있는 그 블룸버그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학회들에 발표되는 시약들을 보시는 게 중요한데 우선 이런 학회에서 우리나라 유한양행이 2018년에 얀센하고 레저티팁 그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는데 여기 3상이 완료되거든요. 네. 그리고 미국 FDA의 품목 허가가 나면 이게 대량 기술료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유한양행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고 그 외에도 셀트리온도 하반기에 새로운 신약들이 미국 시장에 어떻게 팔지가 되게 중요해서 네. 그러니까 실적 부분에 봤을 때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기업들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번에 비만 치료제 관련주에서 이번 미국의 암정부 프로젝트인 캐스 문샷 출범에 따른 암 관련주 바이오 기업들이 주가 상승에 굉장히 힘을 보태고 있거든요. 네. 동아이스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펩투론도 마찬가지고 이멘티지랩돈도 요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이전에는 뭐 3상만 2상만 통과해도 주가가 뜨고 뭐 이런 식의 그냥 이 시장 주도주였다면 지금은 네. 3상을 통과해서 그것이 어떻게 이익으로 연결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실적으로 반영되는지까지 보고 주가가 반영되기 때문에 이전의 투 스테이지보다는 훨씬 안정적인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번 시즌의 좀 특징이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학회 모멘텀을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요즘에 비만 치료제 또 치매 치료제 쪽으로도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시세를 크게 분출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향후에도 이미 이전에는 뭐 특정 분야만 들어갔지만 네. 지금은 메이저 시장이 들어간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비만 치료제라든지 암 치료라든지 이런 식으로 마켓 자체가 큰 사이즈에 들어가서 그 시장에서 조금씩 성과를 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네. 분기점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특정 분야, 특정 기술 수출 등으로 네. 매출이 발생한 정도의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성과를 났다면은 네. 지금은 얀센이라든지 빅파마들이 갖고 있는 시장을 조금씩 먹어 들어가면서 그 시장에 진출한다는 것이 새로운 시장 동력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게 중요한 이유 같습니다. 시장이 커진다라는 그렇죠. 걸 중점적으로 좀 봐야겠네요. 또 한편 헬스케어 쪽도 좀 바라보겠습니다. 헬스케어는 그다지 좋지 못했는데 그래도 윤석열 정부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육성한다라고 하는 호재도 또 있습니다. 그렇다면 헬스케어 쪽으로는 어떤 시각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우선 뭐 바이오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헬스케어 쪽은 전체적인 트렌드를 어느 부분 읽어야 되냐면 고령화입니다. 네. 고령화 시장과 딱 맞물리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고령화 지수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가 주력 시장으로 하고 있는 미국 시장이나 유럽 네. 시장도 고령화가 굉장히 빨리 진행되면서 이 시장 같이 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헬스케어 시장은 의료 플러스 AI 시장입니다. 네. 이 시장이 지금 굉장히 급등도 하고 변동성이 심하긴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긍정적으로 다가고 있다. 우리나라가 원래 잘하고 있는 IT 강국에
헬스케어가 합쳐지면서 특히 의료보험 체계가 우리나라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국 시장이 일종의 테스트 베드가 되는 거예요. 네. 여기서 노사리를 잡는다면 이런 포맷을 가지고 미국이나 유럽 쪽에도 같이 시장 진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섹터의 가장 큰 장점일 수가 있고 네. 특히 이제 생성형 AI 등장으로 인해서 스스로 결과를 도출해내는 형태로 발전 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과거 의료 AI의 주요 기능은 적합한 치료 옵션 정도를 제공했다면 네. 지금은 의료 기록을 스스로 학습해서 그리고 임상 결과의 근거들을 파악하는 능력까지 가지고 있어서 일종의 고령화에 들어간 분들이 의료비를 줄이면서 자기에게 맞는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개인 특화된 기술로 지금 특화되고 있어서 향후에 이 시장은 훨씬 더 기술이 발전할 것 같고 특히 이제 이런 관련된 기업들의 올해 주가 상승률을 보면 네. 굉장히 높아요. 우리가 뭐 지금 2차 전지주만 네. 우리가 주목을 했는데 의료 AI 기업 주가 상승률을 보면 올해만 봐도 8월 11일 기준으로 보면 JLK 같은 경우는 979%입니다. 네. 연초 대비. 그다음에 뷰노 같은 경우는 470%예요. JAK 같은 경우는 AI를 통해서 뇌졸중 진단하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거든요. 이게 네. 지금 의료보험 비급의 보험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급등을 했고, 그다음에 뷰노 같은 경우도 암 진단 플랫폼을 통해서 암의 치료 반응률을 예측하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기술과 AI가 합쳐지면서 굉장히 시너지를 내고 있고 이것이 일반인에게 가면서 그러니까 고령화가 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낮은 진단비와 의료보험을 통해서 네. 진단할 수 있는 부분으로 들어가서 저는 이 시장이 국내에 잘만 적용하면 그리고 잘 탄탄하게 맺어진다면 얼마든지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또 바이오 플러스 헬스 IT 분야로 하나의 또 섹터로도 가능할 수 있는 분야라서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의료 AI와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발전 가능성이 좀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신약 개발 속도도 많이 줄일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뭐 루닉과 뭐 뷰노 말씀해 주신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올해 들어서 상승률이 굉장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관점에서 저희가 접근을 해봐도 좋을 거 아니면 더 가격이 눌릴 때까지 좀 기다려봐야 할까요? 지금 좀 기다려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변동성이 심한 종목이고 네. 그리고 지금은 이미 원래 JLK 같은 경우는 의료보험 비보험에 적용되는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그만 뜬 거란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어떤 소식이 나올 때까지 조금 홀딩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뷰노 같은 경우도 이미 이 기술에 대한 시장 가치는 이미 반영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기술을 통해서 얼마나 확장성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한번 점검이 된다면 그때 한번 기회를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증권가에서는 일본 테마에 몰렸던 자금들이 이제는 바이오 헬스케어 쪽에 유입될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바닥권에 놓인 종목들이라고 해서 사실 다 접근해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선별해서 저희가 접근해 보면 좋을까요? 우선 헬스케어하고 바이오 요 주는 일종의 우리가 경기 방어주로 얘기하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반기에 경기를 그렇게 낙관하지 않는 입장에서 2차 전지나 반도체나 이런 쪽보다는 경기 방어주 쪽에 좀 관심 쏠리는 건 네. 쏠리는 현상으로 결과물인 것 같고, 또 하나의 결과물은 아까 초대 말씀드렸듯이 현재의 수급 상황이 2차 전지에 몰렸던 쏠림 현상이 좀 분산되면서 나타나는 이 두 가지가 지금 합쳐지면서 나타나는 게 바이오 헬스 시장에서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은 시장 기대치를 넘어서는 실적을 내놓고, 그러니까 저는 3분기가 중요한 이유가 바이오 헬스 기업의 특히 실적을 봐라. 네. 실적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전과 달라진 이 바이오 헬스 쪽의 투자의 관점은 이전에는 뭐 이상 3상만 터뜨려도 네. 막 쏠렸던 그런 시절은 많이 갔다. 지금은 실적을 베이스로 그리고 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베이스로 많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런 시행착오 리스크를 많이 해지하면서 올라온 시장이라서 그나마 리스크는 줄어든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도 3분기 실적을 보고 좀 들어오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하반기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테마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지배구조 개편 이라는 큰 테마가 있고, 그리고 램주마라든지 현재 팔고 있는 미국 시장에서의 어떻게 교두보를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테마가 있어서 이 셀트리온 삼형제도 주의 있게 보는 것도 이
섹터를 보는 중요한 관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일단은 바이오 기업, 제약 기업 모두 실적 호소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안 그래도 제가 제약 바이오주 중에서 셀트리온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사실 실적 때문에 지금 주가가 오늘 좀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 지금 5%대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경우에는 7% 넘게 빠지고 있고 셀트리온 제약도 5%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해 주신 합병 이슈도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빠지는 지점에서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해봐도 좋을까요? 아니면 지금도 더 기다렸다가 매수를 해봐도 좋을까요? 저는 지금쯤이면 셀트리온이 어느 정도 접근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하반기의 실적이 반영되지 않은 것도 있고요. 물론 불확실한 부분도 있지만 그리고 지배구조 개편이 어쨌든 하반기에 마무리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지금처럼 어느 정도 본인이 판단했을 때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들어갈 만하다 할 때는 기회를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가 판단을 하면서 좀 접근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렇다면 또 현대바이오의 경우에는 오늘 뉴스가 또 나와 있었는데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제프티 원천 기술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일단 이게 호재거리인데 그렇다면 오늘부터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세를 어느 정도까지 이어질 수가 있을까요? 오늘 호재거리가 나왔다면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됐겠죠. 반영됐다고 봐야 되는 거고. 저 호재거리를 해서 추격 매수를 하는 거는 저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된다. 호재거리가 나왔을 때는 일단 시장의 흐름을 한 며칠은 좀 두고 보고 접근하는 것이 저는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일단 호재거리가 나온 것을 어떻게 소화하는지를 시장의 반응을 보라라는 뜻이네요. 그렇다면 또 제약 바이오주는 전반으로 봤을 때 사실 금리에 대해서도 좀 봐야 하잖아요. 금리 이슈에 따라서 이 제약 바이오 섹터가 흔들릴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훨씬 더 덜하다. 그러니까 덜한가요? 성장주일 때는 반드시 금리와 밀착해서 움직이는 게 일반적인 일이지만 지금 스테이지 3 정도로 와 있는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전 스테이지 2하고는 전혀 다른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실적을 베이스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전과 달리 어떤 특정 삼상 발표라든지 특정 발표를 통해서 급등이나 급하를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 이미 지났고 일종의 기술주 플러스 성장주 같은 형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금리 영향에서는 훨씬 더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금리 영향에 대해서는 다른 성장주에 비해서 영향을 덜 받는 조건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기업들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 대기업들 중에서 조금 더 제약 바이오 쪽에 관심을 가지는 업체들은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우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당연히 이제 템에 올라갈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 수주도 많은 것 같고 저는 최근에 한미약품의 유한양행도 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우선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의 어떤 삼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고 한미약품도 최근에 기술 요단 이런 것들이 좀 가시게 들어와 있어서 하반기에 실적 베이스로 본다면 유한양행 한미약품도 저는 나쁘지 않다. 그리고 큰 어떤 흐름으로 봤을 때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하반기에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앞서서 처음에 말씀해 주실 때 대웅제약도 좀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대표님. 대웅제약 같은 경우 소송 이슈도 좀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좀 원만하게 해소하고 갈 수 있다라고 보실까요? 아닙니다. 대웅제약은 소송 이슈를 국내의 그 보톡스 기업하고의 소송 이슈는 이미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원만하게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상황은 미국 시장에서의 최대한 피해를 보지 않고 팔 수 있는 그 판권, 영업권을 확보하는 것인데 그분도 굉장히 리스크가 커서 대웅제약을 어떤 보톡스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지켜본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리스크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톡스 말고 다른 사업들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대웅제약이 이제 보톡스를 빼고 나면 다른 사업에서 얼마나 그 부분을 메꿀 수 있는 사업을 가지고 있는가가 핵심인데 현재까지는 가시권이 들어있는 사업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웅제약은 좀 보면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웅제약은 조금 보면서 접근하면 좋겠다는 입장이시고요. 그렇다면 8월 장에서 제약 바이오주는 앞으로 좀 우상향 흐름을 나머지 시간 동안 이어갈 수가 있을까요? 우선 수급적인 상황에서 ETF로 우선 좀 몰린 게 있어요. 그 부분을 봤을 때는 다른 대안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펀더멘털도 되게 중요한데 수급 부분에서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려울 동안에는 그나마 제약 바이오에 어느 정도 자금이 가면서 그 실적을 좀 있는 기업들은 투자로 몰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자체에서도 그렇게 많이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9월 초까지는
또 9월, 10월에 그래서 또 의학 이벤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는 제약 바이오주를 관심 있게 보는 것도 투자 판단에 좋은 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급적인 측면에서 제약 바이오주를 바라보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전해드렸던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일부의 핵심입니다. 초전도체주는 찐 수혜 기업이 제한적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애프터마켓 확대 속에서 K&J 가동률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제약 바이오 기업은 3분기 실적이 관건이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